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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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바쁘죠 요즘? 바쁘네요. 네, 네, 원래 안부 안 묻는데 그냥 살짝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할 얘기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안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네. 무슨 이야기부터 좀 일단 들어볼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죠. 실적 음, 발표를 하는데 내일인가요? 어쨌든 실적 발표를 네, 하는데 맞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블랙엘이 지금 어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과열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음, 그러니까 과열 현상이 계속 발생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음, 앞두면 원래 이제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대체 얼마를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잠시 이제 지난 어제는 이제 떨어졌다가 폐장 후에 이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도 상당히 좀 떨어진 편이고 140.15달러로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 폐장 후에 140.60달러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저께는 중간에 시총 1위도 회복을 못할 정도로 별로 맞아, 맞아. 시총 2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위였는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뭔가 좀 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도대체 블랙일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오늘 잠깐 왜냐면 블랙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차세대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이런 거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크게 잘 몰랐어요. 편안하게 네. 듣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고용량 서버렉에 설치할 때 이제 이게 뭔가를 돌릴 때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음, 이로 인해서 속도 저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이미 이제 어려운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팔겠지만 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설치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음, 기다리고 있는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고객들한테 이걸 지금 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블랙에를 그럼요. 전달해 줄 수가 없는 음, 거고 음, 엔비디아 이제 AI 및 HP용 블랙엘 GPU 내부에는 그 72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음, 이 서버를 이제 사용할 때 과열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가 렉당 최대 120kW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이제 가열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자신들이 GPU 기능을 제대로 음,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옛날에 이제 뭐 스마트 이게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뭐 쓰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해서 기능을 낮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과열 현상 때문에 스마트폰 과열 현상 때문에 기계 자체가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성능을 다른 성능을 저하시켜요. 왜냐하면 과열 현상을 안 나타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이런 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니까 구성 요소가 손상될 위기가 음, 있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음, 아니냐라고 이제 자체 평가를 했고 업체에다가 이제 다시 넘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사실 문제가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납품을 못 하겠네요. 네네네. 야, 그러니까 큰 이제 돌려서 문제인데요. 이제 원체 제가 볼 때 엔비디아가 너무 큰 어, 기업이고 세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지르지를 못하는 큰 듯한 느낌. 문제인데요. 네. 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로이터 쪽에 이제 이 엔비디아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세한 정보는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계하고 있고 다시 설계하고 있고 가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다. 음, 이것도 어째 다 예측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수사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문제고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음, 것들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그 기업 철학의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음,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을 안정화시킨다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발표하고 계속 발표하는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애플은 완벽해지기 전까지 발표를 잘 안 하는 아,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쇼맨십이 있는 거네요. 쇼맨십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음. 시장에 내놓고 약간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내놓고 하면서 발전 옛날에 삼성도 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식이었거든요. 내놓고 이제 뭐 문제가 예, 발생하면은 예, AS를 하면서 예, 기술력들을 계속 예. 진보시켜 약간 나가는 그런 거죠. 스타일로 지금 가는, 왜냐면 어, 이게 그 전까지 없던 모델이다 보니까 음,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없던 제품들과 음, 기존에 없던 성능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주변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이미 많은 어떤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음, 보니까 도대체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시스템 안정화에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기판의 열팽창으로 인해서 이제 뒤틀림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발생을 하는 것들을 시장에 계속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이 최종판이 어쨌든 10월 말에는 찍혔어야 되거든요. 많이 못 찍힌 거예요. 그럼 내년 1월에 양산 체제가 돼서 선보여야 되는데 출하가 돼야 됩니다. 내년 1월에. 지금 이렇게 되면 출하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8월 달에도 설계상의 결함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연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신뢰가 근데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대안이 없는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맞네요. 이거보다 능가하는 GPU가 있거나 이거와 비슷한 GPU가 있다면 있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구상에는 야. 지금까지는 없는 거기 때문에 블랙에러 1년치 완판된 이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남보다 앞서가는 어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왜냐면 돈을 싸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AI를 하는 기업들은 블랙엘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일론 머스크도 투자받아 전부 다 맞아요. 블랙엘 10만 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슈퍼 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구매자가 이제 슈퍼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시장의 논리네요. 대체제가 없다라는 네네네네. 게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되는지. 맞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저도 대체제가 될 수 없는 아나운서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뭐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좀 뜨거웠어요. 그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일단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먹 구구식이고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독불장군 스타일의 그런 느낌과 다르게 그분이 돈을 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경계톡에서 잠깐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분 생각보다 브라이트하고 스마트한 분이십니다. 예, 이제 지금의 이미지는 제가 볼 때 좀 약간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왜냐하면 그 상대했던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극점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자기는 강하고 마초적이고 강한 아메리카를 이끌어갈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보면 그러니까 이익에 그러니까 장사에 관해서 손해를 안 본다는 건 자기 무조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부분은 과감하게 자기가 화석연료나 이쪽에 천연자원 쪽에 더 에너지 쪽에 자기가 더 있기 때문에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자기가 이제 지원금 같은 것들 삭감하는 것들은 원칙으로 하지만 자율주행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빅테크 쪽에서 큰 돈이 되고 향후에 먹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완화할 곳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조금도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급격하게 자신들의 회사를 약간 방향성이나 어떤 정체성을 약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기업으로 약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맞아요. 소프트웨어죠. FSD. 예, 계속 그쪽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고 전기차 시장은 이미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이미 테슬라의 거의 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보시면 거의 테슬라가 50% 넘게 저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리고 중국 차가 일단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포화 상태라고 또 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을 기존의 상용차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벤츠나 하다못해 이제 그 현대 기아차도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 됐지만 기술력이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테슬라가 극복하느냐는 건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니까 자신은 그냥 자율주행적으로 그러면서 공유를 또 확대하는 이런 방침으로 이제 아예 좀 자신의 벽을 좀 높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이런 어떤 기업의 가치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친정부
기업 유일한 빅테크 중에 유일한 친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전 거래일보다 이제 5.62% 상승했으면서 338.74달러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뭐 보니까 그래서 시총도 이제 1조 달러를 떨어졌었는데 1조 달러로 다시 넘어섰고요. 오늘 기사를 어디 보니까 미래에셋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390달러인가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야. 목표 상향치를. 근데 이제 근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적었어요. 아니 그냥 네. 제가 보기엔 근거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될 거고 자율주행 어쩌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다 미래에 예측한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기차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같이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리비안이 폭스바겐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뭔가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0.1% 올랐고 루시드도 6.47% 올랐어요. 니콜라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트럭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3.68% 하락했습니다. 리콜 문제가 또 발생했거든요. 2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2달러 위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3달러를 못 돌파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계속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리비아는 지금 작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쪽은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리비안이 전기차 경쟁에서 좀 뒤지고 있는 것 같아서 폭스바겐하고 합작 법인을 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현대차가 한 2위 정도, 3위 정도 되거든요. 현기차가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왜냐면 이제 두 개가 윈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치면 상용차 있는 폭스바겐 쪽하고 전기차 쪽에 있는 근데 리비아는 계속 개정난에 휩싸여서 어쨌든 이제 모델이나 이런 개발비보다는 전기차 기술 쪽에 좀 치중할 거고 모델이나 마케팅이나 판매 쪽은 폭스바겐 쪽을 좀 활용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다 넓히다 보면 너무 상용차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도 뭐 그 테슬라처럼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뭐 이런 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돈이 많이 직원을 더 둬야 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리비안의 이제 테크놀로지 이제 왓신 벤사이드라는 분하고 이제 그 폭스바겐 쪽에 있는 수석 부사장 쪽에 공동 책임자가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평균 전기차는 현대차가 8.83% 정도 되고요. 리비안이 4.06%, 폭스바겐이 4.03%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아직은 현대차를 넘지는 못하는데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현대차 육박하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난 연도에 50만 대 정도 미국에 수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점유율 자체가 좀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정도 판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50만 대 정도 많이 파셨더라고요. 네, 많이 팔긴 했고 전체 그 판매량 수출량의 한 70%, 그러니까 비율이 꽤 미국 쪽으로 많이 매출이 나가는데 그거에 관해서 위협을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지금 보면 아이오닉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기아 EV6와 EV7 그다음에 아이오닉 5가 제일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입니다. 니로가 그나마 제일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퍼센테이지가 니로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안 잡히 1% 내외인 것 같고요. 나머지가 이제 2%에 3%, 아이오닉 5가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다 합치면 8.몇 %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현기차도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모델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합종 연행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제 전체 점유율에서 1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거의 왕국입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네,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차를 보면 테슬라가 거의 뭐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가 상반기에 보면 Y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차 그 차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Y가 35%가 팔렸고요. 모델 3가 11% 정도 팔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용차가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상용차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상용차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용차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 벤츠나 뭐 크라이슬러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지금 잘 만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게 매칭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조금 폐지 악재도 좀 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에게도 좀 계속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좀 위협할 수가 있죠. 왜냐면 피토르 이슈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할지 잘 몰라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지난해 보니까 현기차 합쳐서 158만 대 정도 판 것 같아요. 현기차 예, 합쳐가지고요. 합쳐서 158만 대 정도 판 것 같고 두 전체 이제 판매량을 보니까 지난해 9.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지는 않아요. 현기차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당히 현기차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 이 정도 판매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기업 다 이제 동기 대비 성장률이 현대차 경우 23%,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 13%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계속 지금 차량에 관해서는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투싼이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 팰리세이드나 아이오닉, 그다음에 스포티지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있는. 그래요? 제네시스 GV랑 GV80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제가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또 추가적으로 무슨 내용 좀 나눠볼까요? 이제 그 검색 제국인 구글이 구글. 해체를 계속 하라고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그 반독점이나 지금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한국과 다르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너무 시장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구글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크롬이 다 장악했더라고. 익스플로러를 다 이겨버렸더라고. 왜냐면 윈도우에 익스플로러 깔아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크롬이 뭘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크롬 많이 검색 써요. 때문에 네.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볼 때 핀테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핀테크. 왜냐면 그때 혹시 아는데 안전 그 뭐죠? 예전 은행 거래할 때 안전 거래하기 위해서 무슨 이런 걸 공인인증서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또 무슨 한 장 종이 OPT 전에 이렇게 그 전에 카드로 네. 뭐 했던 게 있어요. 네. 안전카드 같은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뭘 깔잖아요. 그게 크롬은 안 됐던 기억이 나요. 잘.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만 개발이 많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발자들이 이제 크롬용으로 많이 뭔가를 개발하다 보니까 크롬이 되게 이제 다운도 잘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가 계속 다운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크롬이 최적화되게 윈도우에 최적화되게 잘 만들면서 검색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엣지나 이쪽에서 뭐 빙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크롬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꽤 많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반독점 시행 기간이라고 이제 FT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떼내라. 기업을 분리해라. 알파벳에 있지 말고 크롬으로 하던가 기업을 크롬이로 하던가. 네.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이제 그 반독점에 걸리니까 떼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반독점이 걸린다라고 그 포인트가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어쨌든 그 IT 쪽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정보통신을 따지면 뭐 그 만약 KT가 IPTV나 이런 것들 다 점유율인데 몇 프로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넘기면 안 되는 게 그게 독점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알파벳도 자기네들 IT 쪽의 어떤 분야에서 검색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점유율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사용자 사용도에 대한 점유율을 지나치게 많이 과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문제는 공화당이 크롬을 싫어해요. 알파벳을.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공화당 쪽에 안 좋은 기사나 안 좋은 내용들을 크롬이 공화당 약간 그런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부통령 후보인 러닝메이터는 이걸 자꾸 없애고 싶어요. 분리시키고 해체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견해 갖고 있어요? 악연도 있고 독점 해소도 명분도 있지만 굳이 해체를 하지 않고서도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시 그런 기업을 만들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도 물론 뭐 그쪽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회사를 망치지 않고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부통령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과 뉴스 배치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 우리나라도 국힘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털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부통령은 해체하고 쪼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강력하고 혁신 장려를 위해서는 쪼개야 된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 아마존도 다 쪼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로 쪼개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장시키려고 쪼개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는데 그 트럼프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라 약간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반대를 하면 사실은 안 쪼개질 가능성이 바이든이 이거 추진한 거거든요.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거나 요 업계 하나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내에 검색 엔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다. 그거 이제 없다고 없이 할 네, 수 근데 있다고. 일단 항소 의결을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 이제 약간 멈춰져 있어요 일부. 그리고 이제 이 운영체계 일부를 매각하라고 그랬는데 12월에 이제 구글 자체 시정안을 좀 받아볼 생각이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쯤 돼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양쪽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정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막판에 빅테크 많은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맞아요. 전화도 안 선거 네. 중에 네. 그 연락도 안 하던 이런 사람들이 전화하고. 전화도 하고 뭐 오라는데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아예 들어보지 않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땐 그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AI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빅테크 기업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 해체해 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자기들은 이 빅테크를 앞세워서 중국과 경쟁하고 군사적 우위를 누리겠다. 왜냐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쪽에 아주 발달돼서 잘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현대전은 사실은 무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인력도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든 성향으로서는 자기가 이제 구호를 이렇게 외쳤지만 같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빅테크 기업들에 관해서 흥미롭네요. 네네. 계속 좀 지켜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잉이 이제 그 최근에 사업장에 2,5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군요. 예, 벌써 17,000명 해고하겠다는 그거의 일환인 것 같고요. 실적은 지난번에 사실은 좋았습니다. 사실 실적은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실적이 좋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런 해고를 발표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7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30일 전에 이제 해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고용 종료 6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해고를 할 거라서 지금 통보를 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요. 그럼 실업자가 또 많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17,000인데 이제 미국 공장 두 곳에만 2,500명. 보잉 왜 힘들대요? 항공 뭐 그렇게 악재는 아니지 않아요?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때 예, 그때 이제 어쨌거나 회복을 못했구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항공사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비행기 수요가 없는 겁니다. 많이 이제 비행기를 비행기 자체 수요가 보잉은 비행기를 만드는 맞아, 회사니까 만드는 회사니까 비행기를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거 이제 교체 시기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운행을 안 하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그렇네요. 때. 그러니까 그때 다들 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거의 3년이었잖아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3년 정도였는데 그때 보잉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행기를 못 팔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 운항이 안 됐으니까 전 세계가. 예. 전 세계가 비행기 운항이 안 됐으니까 화물 정도만 됐다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 못 나르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를 새로 살 이유도 전혀 없고 수요도 없고 3년 동안 그게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항공사들이 또 망했고 그러면서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저가 항공이 지금 많이 움직이지만 그때 당시는 3년 동안 거의 안 해서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저가 항공의 비행기가 다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매년 뭐 만약에 얼마씩 팔아야 됐었는데 3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 네. 그때 그걸 적자폭을 못 메꿨구나. 네. 아. 메꾸기가 쉽지 않죠. 대체제가 없으니까. 비행기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뭔가를 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보잉은 단순히 보잉 하나만의 사업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거기 그쵸. 부품 회사들도 그 많이 안에,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기내 다른 사업도 많이 할 거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잉 자체가 너무 덩어리가 크고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신제품도 안 나오게 되고 이게 어쨌든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대 팔면 뭐 몇백억씩 받는 거니까 수익도 몇백억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업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파업도 많고 사고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맥스 737 맥스 9이라는 여객기가 동체 일부가 비행 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걸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맞다. 보잉 사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네, 두려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잉을 안 신뢰가. 사고 근데 보잉 말고는 보잉도 문제가 뭐냐면 보잉 말고 비행기를 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아, 또 그럴 에어버스도 수가 있고 있으니까. 아니 비행기 많잖아요. 회사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살 수 있는 회사가 보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잉이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에어버스도 있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파업을 되게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파업 문제가 또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항공기 운항이나 제작의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그 여파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많이 하네요, 구조조정. 미국이 지금 벌써 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빼고는 지금 거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든가 봐요, 경기가.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이후의 영향을 지금 기본적으로 그대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행사들도 지금 맞아. 호황이라고 하지만 그때의 힘들었던 어떤 손실을 아직까지 잘 못 메꾸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통폐합이 되는 것 같고 뭐 호텔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어디에 지금 뭐 통폐합되고 뭐 판매되고 이러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을 많이들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행 가는데 망설이는 분들 꽤 계시고. 맞아요. 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아, 최근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많이 비싸요. 항공값이 좀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가까운 데 비싼가요? 가는 건 또 뭐 이렇게 쌀 수는 일본? 있는데 일본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까운 도쿄나 뭐 오사카는 싼데 또 뭐 호타루나 이런 데 가는 건 또 비싸더라고요. 홋카이도 이쪽 위쪽으로 가는 거는 또 꽤 비싸고 항공편도 없고 그러니까 가볼 만한 곳들 있지 않습니까? 자주 가는 비즈니스 트랩 말고 뭐 가볼 만한 곳 장거리 여행은 꽤 비싸고 얼마 전에 그 스웨덴도 제가 물어봤는데 700만 원이래요. 스페인 700. 스페인. 네, 스페인 700만 원이래요. 그 왕복 항공권이요? 예. 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배 정도 뛰었으니까 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절반 값 정도였던 네, 걸로 알고 그 있는데. 싸게 가면 한 200만 원대도 갈 수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유럽 여행을. 700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많이 너무 비싼 거죠. 비싸졌네요. 네, 700만 원 정도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스페인 하우스 이런 걸 좀 그런 비슷한 걸 하면서 스페인 여행사 비슷한 걸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참 힘드네요. 업계가 다 지금. 맞습니다. 내수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환 아나운서는 암호화폐로 지금 상당한 전혀요. 수익 하고 계신데 빨리 해주시죠. 네, 이제 저의 마지막 코너 또 5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5분 받고 그 5분 꽉꽉 채워볼게요. 시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 견주해요. 좋습니다. 계속 9만 1,000달러 그 신고가 영역에서 그래도 속폭의 등락만 반복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져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래서 왜 안 오릅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1억이 넘었는데 이더리움 왜 안 오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네네네. 있는데 뭐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의견들도 좀 예전만 있기도 못하다는 건 하고 어떤 의미예요? 그게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원래 POW에서 POS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채굴 방식에서 발행 방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전환이 그럼 발행이 됐던 되면 많이 발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재단에서 발행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발행하고 하는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또 그렇게도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증권성 여부도 약간 그런 채굴로 해야죠. 유한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인정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 외에는 코인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그렇죠. 있고. 자원이 유한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재단에서 당연히 물론 제한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재단이 뭐 이익을 엄청 추구하는 재단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가치를 못 받고 있고 반면 솔라나는 이제 같은 솔라나는 또 왜 뛰는 거예요? 네, 또 엄청 뛰는 거예요. 리플하고. 그러니까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일단은 좀 좋은 면들이 예를 들면 부각을 어떤 게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상 아니 더 나중에.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이게 많은 분이 관심이 가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네, 줄여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네. 아니, 솔라나 프로젝트 한번 경계태국 경계태국 줄이더라도 네. 요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이 드디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매물로 급격한 상승세가 멈추고 살짝 이제 머물러 있고요.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어요. 일주일 기준으로 뭐 4% 하락했는데 그 전에 뭐 100% 가까이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 코인이 지금 1.12달러,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현재 살짝 조정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의 또 뉴스들 하나하나 좀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미난 뉴스들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관한 기관 투자자가 주간 22억 달러 암호화폐 유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코인쉐어스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 총 22억 달러를 유입시켰다라고 네네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간 최대 유입 기록으로 시장의 강력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보고서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올해 누적 유입액이 3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이번 주 초에만 30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반에는 8억 6,600만 달러의 유출이 또 발생을 했대요. 그럼에도 이제 총 자산 운용 AUM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3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유입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번 유입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선거 승리로 인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맞물려서 이런 유입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기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뭐 시장에서 일부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이제 한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로 채택을 하는 그런 경우의 수들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ETF를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비트코인 매입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블랙록이 얼마나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데이터 자료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브리핑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비트코인 지갑이 있잖아요. 네. 그 지갑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못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거래소 말고 내 개인 콜드 월렛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기는 한데 다 이제 금고 같은 데에 보관을 해놓으신대요. 절대 잊지 않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설마? 왜냐면 그 콜드 월렛에 놓을 정도면 상당한 양을 아마 비축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은 이제 소매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비번 찾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분들 콜드 월렛이라는 건 그냥 진짜 이러한 노트북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거래소로 안 보내고. 근데 그 지갑에 관한 주소라든지 비번 같은 건 당연히 엄청 잘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그 5번 틀리면 날아가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 그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다음 주에. 한번 알아봐주세요. 왜냐면 자꾸 숙제 누가 저한테 그 5번 틀리면 날아간대요. 날아가서 못 알아듣는. 예전에 영화에서는 10번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소식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는 지금 2.5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억 5,48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ETF 상품에 관한 관심도는 뜨겁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맞다. 죄송한데 요거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이제 미결제 약정이에요. 그래서 시장 과열 상태를 좀 나타내는 건데 롱이든 숏이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선물 거래에 관한 상방 하방에 이제 걸려 있는 미결제 약정이 상당한 물량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보통 왔었대요. 그래서 그 변동성들을 우리가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고 롱 물량, 숏 물량 지금 미결제 약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물 쪽에 포지션을 다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비트코인 ETF 현물 유입됐다고 했는데 이더리움 ETF는 또 유출이 됐어요. 3거래 연속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비트 이더 그리고 이제 이더 비트 ETF, 이더 ETF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사람들은 비트의 ETF는 계속 이제 매집을 하는데 이더의 ETF에 관해서는 지금 매도 포지션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에 관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옵션 거래도 나스닥 시장에서 할 수 있게 되게끔 새로운 상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청을 해놓은 건데 이게 아마 이제 블룸버그 ETF 제임스 셰이파트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인 BITB와 여타 ETF의 옵션 거래도 오늘 20일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쪽 호재만큼의 강력한 호재는 아니어도 이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불발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11월 20일 상장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뉴스, 재밌는 뉴스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상장사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위메이드, 네오위즈, 게임사들이죠. 요 회사들 사놨고 넷마블도 사놨고요. 엑셈도 사놨고 펄어비스, 티사이언, TP 요 기업들이 사놨는데 3분기 말에 보유 수량과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3분기 말 대비 현재 가치 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가 위메이드가 96억을 벌었고요. 요번에 네오위즈는 53억, 넷마블은 3억.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했고요. 최근에 또 샀대요. 지금 가격에서 더 매입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매수를 포함해서 현재 33만 1,200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회사래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환산을 하면 4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 진짜 많네요. 네, 라고 하고 올 들어 주가가 509%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를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어서 또 주가를 많이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 회사의 주가도 오르고 본인의 자산도 증액하고 네네. 굉장히 많은 그런 네네. 지금 혜택을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뉴스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주식 랩소디는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